오늘 미국 3대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플러스로 끝났고 유럽도 플러스 끝났고 오늘 사실 어제 우리나라장 아시아부터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일단은 그 전날 덜 내려간 걸 반영하고 일정 부분은 그리고 마이너스로 끝났고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놓고 보면 별게 움직인 건 없어요. 그 뒤에 뭐 잔챙이들이 계속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이쪽 3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혹은 3월 14일 이렇게 저점을 찍고 그 뒤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유럽은 상대적으로 약간 반등세가 약하긴 했지만 이거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파란 게. 그다음에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 이게 닥스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 14일 이후에 사실은 수습이 되는 국면을 현재 가고 있다. 물론 뭐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뭔 문제가 또 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그거를 막으려고 중앙은행이 또다시 나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액션이 뭔가 어디서 빵 터지지 않는 이상 또 하나의 뭐 금융기관에 난리를 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수습이 끝났다고 봐야 되고 주식시장에서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전국은행이거든요. 전국은행 중에서 보시면 50% 떨어진 게 있는데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인수된 여기이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 있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방은행이거든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또 반등하고 또 났습니다. 얘는 아예 날리고 얘가 어떻게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얘는. 근데 다른 영역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깨지고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높이 올라가서 반등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깨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불안정한 상황들은 아직 그 일정 부분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전국 은행 관련된 은행들 같은 경우엔 일단 하락률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터닝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안정국면을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제 21일, 22일 연 이틀간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0.25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3월 2일자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아직 그 최근 발표된 CPI가 반영 안 된 건데 이거 코어 PC하고 코어 CPI가 같이 나와서 이 차트를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코어 PC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동하고 직전에 약간 반등했죠. 그 다음에 여기 코어 CPI는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나온 CPI가 여기 보시면 이 코어 CPI가 이겁니다. 이거 파란 거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쭉쭉 멈추고 있죠. 지금 하락 강도가. 만약에 요번에 0.25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다가 요번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다음번에 0.5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그런 악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0.25로 올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0.25를 올리면 그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여기를 깨고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한 달 그러니까 어차피 올릴 거 미리 그냥 한 달 늦게 올리나 지금 올리나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서 난리거든요. 이 상황은 이대로 수습된 거다 아니다. 뭐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 사실 경기 사이클은 리셋되지 않으면 붕괴됩니다. 지금 리셋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에 리셋 개념이 있는데 그 리셋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SVB 사태를 놓고 보면 약간 일반적인 패턴하고 달라요. 경기 정점에 있었던 일반적인 패턴은 이게 이제 그냥 참고상으로 은행 대체대표 올리는 겁니다. 기업은행이에요. 참고상으로 올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현금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겠죠. 자산에. 그리고 자산에 매출 채권이 있어요. 이거 대출해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은행의 부채 계정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부채가 있어요.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받아서 그거를 부채로 안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어딘가 자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 정점으로 가게 되면 부실 여신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건 이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부분적으로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IT 버블 때인데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대체대표상으로 놓고 보면 얘가 부실화되는 거예요. 대출 채권이. 얘가 부실화되면서 이게 그 신용 시스템이 한번 싹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거든요. 신용 시스템이 한번 딱 붕괴되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그러면서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도는 거거든요. 근데 SVB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 일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금이 있긴 한데 이거 자금을 운용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금 있죠. 예수금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에 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2022년 이후에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붐이 싹 꺼지면서 자금 운용처가 없으니까 그 자금처가 없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쪽에 투자해서 운용을 이익을 내려고 했겠죠. 그 중에 매입한 게 이제 미 국채일 거고, 그 미 국채를 매입해 놨는데 단기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쭉 빠르게 올라오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부채에서 예금을 빼가니까 그 자금 빼가는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보유했던 채권을 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손실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번에 SVB 사태, 다른 쪽은 제가 잘 안 들여다봤는데 SVB가 이 은행이 크니까, 그리고 가장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에는 운용 파트 쪽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지 대출채권 쪽에서 확연히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습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특정한 기금을 만들어서 너희가 보유한, 은행 너희들이 보유한 어떤 채권이,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 그 채권 같은 거, 투자 자산 말하는 거죠. 이 대출 채권이 아니고, 그런 투자 자산들을 시장에서 매도하지 말고 손절매하지 말고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면 현금을 줄 테니까 그걸 갖다 써라, 이런 형태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그 1년짜리 운영한다고 지금 바꿔놨는데, 문제는 채권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그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이미 평가손이 다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 평가손이 해결이 되려면 두 가지거든요. 채권이 만기가 되거나, 그래서 만기가 돼서 그 만기 그 채권 쿠폰상에 찍혀 있는 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평가 이익으로 돌아서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액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채권 금리가 확연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럼 평가손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SVB 사태의 모양, 그 SVB와 비슷한 모양에 있는 금융기관은 채권 수익률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평가 손실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만들어 놓은 그 기금을 뭐 1년이 아니고 2년, 3년 계속 늘리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대출 채권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게 보시면 그 미국의 연체율이거든요. 전체 연체율인데 부분적으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대출 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까보면 그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 큰 문제가 없고요.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연체율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모기지를 제외한 그 크레딧 카드하고 소비자 쪽에 그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 연체율이 절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은행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아직 탄탄하다고 말하는 게 그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다만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게 차지오프거든요. 차지오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체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아예 은행이 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180일 이상, 뭐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반년 정도를 계속 그 이자를 못 내고 있으면 은행 자체 내에서는 이거를 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받기 상각을 포기하는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차트 축을 바꿔드리면,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였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그 전체 은행하고 비즈니스 쪽 그 상각률이 잘 안 보여서, 보시면 상각률이 2021년도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작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한 달이 뭐 한 달 안 내도 연체율에 잡히고,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연체율이 잡히는데, 그 연체율이 이제 안 올라가는 영역도 있고 올라가는 영역도 있고, 여기는 전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체가 상당히 길게, 뭐 한 5개월, 4개월 이렇게 길게 이 연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예 연체를
그러니까 연체를 계속 유지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상각으로 넘어가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기존에 잘 내고 있던 사람이 연체한 쪽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상각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보다는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일정 수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구조조정이에요. 이게 미국의 파산재단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챕터 11이라고 하는 게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조조정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업의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예를 들면 2월 달에 204개 든 게 지금은 373. 1월 달에도 거의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더블 1.5배 이상 수준이 계속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있어요. 파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파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부실이나 상각이나 이런 쪽이 점점 좀 커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SVB 사태를 얘기하면 여기 보면 벤처캐피탈이 얼어붙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쪽으로 자금 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안에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은행보다는 대형 은행 쪽으로 아마 사람들이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형은행 입장 안에서는 자기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도 못하겠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금줄을 좀 쪼아서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위험한 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업과 가계 쪽으로 나가는 자금의 흐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걸 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 경색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기업과 가게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던 SVB 사태는 은행 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 대출 이외에 다른 쪽에서 영향이 생긴 거지만 점진적으로 대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이 파산한다기보다는 은행 이외에 가계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와 투자가 특히 미국의 가계 소비가 핵심이잖아요. 그 영역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경기 사이클이 돌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 사이클이 다시 못 돕니다, 사실은. 경기가 정점에 이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아니고 자, 이겁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 개인 소득,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고용 숫자예요. 그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빨간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다음에 파란 게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두 개다.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파란 그러니까 파란 소득 개인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 증가율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 추가적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댈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난리칠 때 급격하게 자금을 쥐어주면서 사람들한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때 대규모로 지출을 했었어요. 보시면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예. 이때 요게 개인 소비 지출 중에 그러니까 리얼입니다. 이건 물가를 반영한 건데 여기 보시면 급등해서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여기 소득을 탕탕 두 번 주면서 얘가 올라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 서비스 업종 지출이고 그런데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 번 세게 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 사고 있어요라고 생각해서 제품 지금 그 구매 총 누계 금액이 늘어나질 않고 있잖아요. 특정 시점부터.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지출하는 부분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이. 근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빡빡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는 일단 뒤로 미루고 서비스업 하면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관련된 반드시 필수로 하는 서비스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지출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늘리고 있고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따라서 그거 이외의 제품들은 그것 때문에 구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해할지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그렇다라고 딱 결정지을 수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세적으로 그 제품 구매와 그다음에 서비스 구매가 동반해서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정점이 가면 지금 제품 구매 살짝씩 누그러지죠. 서비스 구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놓고 보면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게 추세적으로 꺾여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PC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 파란색은 이자 지출 금액이에요. 빨간색은 저축 금액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자 지출 금액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금리가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자 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보면 소득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축 금액은 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물가가 높고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건데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파란 거는 경제활동 인구 안으로 쫙 들어오는 인구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간 거는 실제로 고용된 숫자고 이 연두색이 이게 신규 일자리 오픈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점점점 그 고용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해서 긍정적이긴 한데 신규 오픈되는 일자리 숫자가 일단 정점을 치고 내려와서 약간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는 점 하나가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연준이 지금 계속 고용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고용을 짓누르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 스스로도 실업률이 4.6%를 용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3.4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을 추가로 양산하더라도 내가 그걸 그냥 놔두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소득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 보면 이 연두색이 전체 고용 숫자 있죠. 이 고용 숫자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전체 고용 숫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연두색이 얘도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실업을 추가적으로 양산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감소세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오던 물가가 지금 버티고 있죠. 특히 코어 물가가 보시면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 증가율보다 소득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이 부분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지금 현재 자금 경색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뭐 매출이나 이익 같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과거보다는 좋아질 상황이 상대적으로는 희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짓누르기 위해서 지금 고용 시장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을 쉽게 만드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총 고용 숫자, 요 시장을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도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소비 숫자를 고용으로 메꿔야 되는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혹은 이자를 많이 내는 이런 부분들을 신규 고용으로 메꿔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이 계속 다시 돌 수 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까지 한 걸 말씀드리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한계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 구조조정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은행에서 난리를 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난리를 쳐서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난리친 게 이쪽에 있는 그 그러니까 대출 채권 있죠. 여기서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니고 은행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용자산 쪽, 그러니까 그 투자자산 쪽
채권 쪽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문제를 야기했는데 SVB 문제가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은행이 한 은행이 경영을 잘못해서 만들어낸 문제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축소해서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향후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거냐? 그러지 않고 대출 채권 쪽에서 문제가 야기시키면서 경기가 수축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고용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율이 지금 높은 상태를 추세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부에서는 계속 임금 인상을 짓누르고 그다음에 그 고용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앞으로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이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처럼 강제적이지 않다면 추가로 지출을 계속하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이자 지출은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축을 계속 늘리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거 역시 이 가계소득 지출,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늘리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게 경기 수축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구석에선가는 한계점에 몰려있는 가계들이 존재할 거예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차입 비용 부담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계속 어디선가 끌어서 메꾸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개인이 파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파산들이 사실 여기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연준에서 계속 고용시장을 시키려고 짓누르면 추가적 파산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의 동반 파산이 추세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느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셋이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리셋의 개념이 잘 보시면 일정 부분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기준금리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정 부분 수축 국면 전후에 일정 부분 내려와 줍니다. 단기 자금들이. 그랬다가 일정 부분 올라가요. 그랬다가 경기 수축 국면에 급격히 내려와줘요. 이게 리셋입니다. 사실. 이 리셋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경기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의 책의 그 동영상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그걸 보시면 신용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게 경기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 신용의 팽창과 수축 과정 중에서 신용이 팽창하면서 금리가 올라가지고 단기금리 쭉 올라가지고 그게 리셋되는 과정이 단기금리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리셋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도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 비용 증가가 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중에 못 견디는 어떤 사람들, 기업이나 가게가 생겨서 파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은행 쪽에 이 운영 과정 중에 대출 채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파산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지금 SVB 은행은 대출 채권 쪽이 아니고 이쪽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권 수익률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수면 아래 SVB 사태와 같이 있는 은행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은행들이 일단은 그 연준에서 운영하는 단기 그 기금 이 채권 같은 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기금이 생겼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한동안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출 채권이 다시 정상화돼서 손실이 아니고 손익으로 바뀌려면 금리가 내려가주지 않으면 손익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리셋이 되지 않으면 여기 금리가 쭉 내려와서 리셋이 되지 않으면 SVB 사태 같은 경우는 항상 수면 아래에 지금 존재한다. 근데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다. 점진적으로 이쪽에 있는 부실 채권, 그러니까 대출 채권 쪽에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그게 은행을 파산시킬 수도 있고 은행이 파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거를 떠받치려면 연준에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잘 떠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고용시장이 뜨거워서 인건비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짓누르려고 하는 액션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이 계속 돌 거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작년도에 아직은 경기가 팽창할 수 있는 구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에서 한 올 1, 2월 정도까지만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거기서 더 이상 상승을 못 보이고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늦게 시작했어요. 상승 구조가. 그러니까 여름께 지나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0월 달, 11월 정도 돼서야만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기에 들어와서 그 상승 추세를 조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건 7월께 요때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름 지나서 이 상태에선. 그리고 일정 부분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밀리면서 10월 말 요 정도 돼서야 추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 더 이제 밀려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 상황은 안 좋아질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 하에서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인건비 압력이 있고 금리 비용이 높은 상황 하에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이익은 점점 줄어들어요. 경기 사이클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기업 이익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진행되면서 초반에서 쭉 올라가다가 후반부가 되면 이게 상승 강도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상승 강도가 이렇게 멈춰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커버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점진적으로 고용 숫자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고용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업의 이익은 증가 추세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고용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 상승 강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금리 비용과 고용 비용이 높아서 이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약간 꺾이지 않고 약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전체 고용 이익, 기업의 이익은.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대규모 하이테크 관련된 정보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해고를 때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매출 쪽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매출은 증가가 제한적인데 들어가는 비용, 고용 비용을 줄이면서 이 기업의 이익이 버틸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긴 한데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벌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 대규모로 이렇게 해고,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확연히 뭔가 시스템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고용을 다시 당겨서 고용 안으로 당기진 않아요. 신규 고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버티고 고용 쪽에서 버텨주고 있긴 한데 서비스 업종이 꺾이게 되면 고용은 급격히 식게 될 겁니다. 여하튼 길게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상당히 크게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예전에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언제 뭔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뭔 일이 터진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SVB 같은 경우의 사례가 다시 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면 아래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연준에서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투자한 그 채권 중에서 손실이 나는 걸 그냥 시장에서 청산해서 난리를 치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돈을 줄게. 이 형태를 1년 동안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년 지난 뒤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 보이면 이미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각 은행들의 대체 대조표상에서 대출 국채나 이런 것들의 보유 비중 그다음에 개 듀레이션이라는 걸 다 측정해 보고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될 만한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그게 점검이 이제 지금 정도면 안정화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아마 그 기금을 계속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터진다고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기업은행이 관련된 이걸로 보여드렸지만 이쪽 운용 자산 쪽이 아니고 대출 채권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은행 쪽에서 파산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계 기업의 한계에 몰린 아이들이 점점점 쓰러지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수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뭔가 해결을 하려면
가계 기업이 쓰러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가계 기업이 쓰러지는 걸 막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재 차익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행 쪽에서 잘못한 국채 투자에 대한 평가손을 낮춰주는 방법도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리셋을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셋 없이 새로운 경기 사이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 올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상당히 큰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려서 여하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